안녕하세요. 네, 올해 4월 8일 날 국가직 9급 시험이 있었고요. 교정학 관련해서 기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정학 개론 올해의 출제 경향은 상당히 난이도가 높았던 시험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시험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특히 생소한 이론 문제라든지 또 법령 문제도 약간 구석진 곳에서 자세한 사항을 또 물어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난이도가 매우 높았던 시험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교정학 같은 경우에는 선택 과목이고 또 표준 점수제, 조정 점수로 점수를 환산하기 때문에 아마도 예년에 비해서는 높은 조정 점수를 좀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난이도가 있었던 시험이었다. 이런 느낌이 좀 들고요. 그 출제 비중을 보면 교정학 파트하고 형사정책 파트, 주로 평상시에는 이제 교정학 파트가 출제 비중이 좀 높은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교정학 11문제, 형사정책 9문제 이런 비율로 출제가 됐고요. 또 중요한 게 법령하고 이론이죠. 네. 법령에서 14문제 역시 법령 출제 비중이 높습니다. 이론에서 6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이 중에서 여기 특히 형사정책 관련된 이론 문제에서 좀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가 좀 많았고요. 법령 문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세부적인 사항을 묻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빠른 시간 내에 문제 풀기가 좀 어려웠던 그런 유형의 문제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바로 1번 문제 지금 나책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바로 해설을 들어가도록 하죠. 자, 1번. 형집행 법령상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1번 문장에서는 문서, 도화, 그리고 문예학술, 지필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뒷부분에 이때 지필 연구의 구입 비용은 원칙적으로 소장이 부담한다. 이게 틀렸죠? 교정 이 파트 형집행법에 있는 대부분의 법령에서 규정은 비용 부담은 본인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대부분 본인에게 부담을 하게 돼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필 연구의 구입 비용은 소장이 아니라 수용자 자신이 부담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수용자가 예를 들면 지필을 위해서 노트라든지 볼펜이 없다. 그러면 국가가 좀 도움을 줄 수는 있겠죠. 이건 예외적인 수단으로 국가가 지필 연구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을 뿐이고 원칙적으로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수용자의 지식하면 교양 습득에 필요한 도서와 영상 녹화물을 비치하여 이용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지식함양이나 교양 습득에 필요한 도서를 비치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영상 녹화물에 대한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에서는 영상 녹화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3번이 옳은 지문 정답입니다. 소장은 수용자 자신의 비용으로 구독 신청한 신문이 출판문화진흥법에 따른 산업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독을 허가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 지식함양이라든지 교양 습득에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유일한 예외 사유가 바로 유해 간행물인 경우에만 허가가 안 되는 것이고 그거 외에는 허가할 수 있다가 아니라 허가하여야 한다. 그래서 3번 정답 옳은 지문입니다. 4번은 이제 방송 편성 시간에 관한 부분이죠. 그래서 하루 8시간이 아니고요. 하루 6시간 이내입니다. 1일 6시간 이내. 요것도 이제 잘 출제되지 않던 지문이었는데 이번에 출제가 됐죠. 하루 6시간 이내. 그래서 4번도 틀렸고요. 3번이 정답입니다. 자, 2번 문제. 형집행 법령상 교도관의 강제력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강제력 행사에 관해서는 시험에 아주 많이 출제된 유형이고요. 1번이 답입니다. 1번을 보면 교도관은 수용자가 위계 또는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위계는 아닙니다. 위계라고 하는 건 속인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교도관을 속여서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 그 경우에 강제력을 행사할 정도의 어떤
중대한 긴급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 대신 위력이라고 하는 건 강제적인 힘을 가하여 이런 경우에는 그걸 저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안 장비, 뭐 교도봉이라든지 가스총 등 이런 것을 활용하는 강제력 행사가 필요하지만 위계의 정도에 이르렀다면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법령에서도 위력으로 직무집행 방해한 때 이렇게 돼 있지 위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죠. 자,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 강제력 행사와 관련해서 수용자에 대한 강제력 행사가 있고 수용자 이외의 자에 대한 강제력 행사 사유가 법령에 명시되어 있죠. 자, 머리 글자를 적어보면 도, 자, 위, 직, 손 아니고요. 수용자 이외의 자는 비슷한 순서대로 적어보면 도, 침, 위, 직, 손, 퇴 이렇게 됩니다. 자, 도주 자살 자해 그리고 위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한 때 직무방해 손괴 안전 그리고 수용자 이외의 자는 나머지 여기 도주 이거 똑같죠? 그 대신 요거는 침 외부인이 수용자 이외의 자가 규정시설에 침입하려고 한 때 침입하는 때 요거는 또 위해를 가한 때 직무방해 손괴 요거는 퇴거 요구에 불응한 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수용자에 대해서 수용자 이외의 자와 다른 점은 요거 뭐 자살 자해를 시도한다든지 안전 질서를 해한다든지 요 두 가지가 다르고요. 수용자 이외의 자는 침입하는 때 퇴거 불응 요 두 가지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평상시에 보통 이런 식으로 머리 글자로 많이 암기를 하거든요. 그 중에 요 1번 지문과 관련해서는 직무방해인데 이게 바로 위계가 아니라 위력에 의한 직무방해 요겁니다. 요거를 위계를 포함시켜서 틀린 지문을 냈고요. 정답입니다. 자, 2번 지문. 교도관은 수용자 이외의 사람이 교도관 또는 수용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하는 때 강제력 행사 나와 있죠. 수용자 이외의 자 위해를 끼치려고 하는 때. 그래서 요거는 옳은 지문. 자, 3번. 교도관이 수용자 등에게 강제력을 행사하려면 사전에 상대방에게 경고해야 되고 상황이 급박하여 경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강제력 행사할 때는 사전 경고 제도를 미리 계속 하게 되면 뭐 교도봉을 쏜다, 가스총을 쏜다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사전 경고를 하게 되지만 예를 들어서 당장 막 담을 넘고 있다, 도주를 하려고 한다 이러면은 시간적 여유가 없죠. 그럼 일정한 조치를 먼저 할 수가 있는 여유가 있고요. 4번. 교도관은 수용자 등에게 소장의 명령 없이 강제력 행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교도관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소장의 명을 받아 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여기도 그 명령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행사한 후 소장에게 즉시 보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담을 넘고 있다 이럴 때는 소장 명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겠죠. 그때는 바로 긴급한 조치를 강제력 행사를 먼저 실시하고 그 다음에 사후에 보고를 하도록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3번 문제.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 기업체의 작업장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용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이 문제도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정리를 하는 파트가 되겠고요. 지금 있는 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 기업체 작업장이란 말은 뭐죠? 외부 통근 작업이 아니고요. 개방 지역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령에서는 외부 통근 작업 대상자와 개방 지역 작업 대상자가 요건이 같은 게 있고 다른 게 있어요. 그걸 구분하라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외부 통근 작업하고 개방 지역 작업. 자, 나이 기준이 있고 건강, 그다음에 총 등급, 그다음에 연락하며 지낼 것, 그다음에
기간 요건 이런 식으로 이제 5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나이 요건은 여기 1번 지문에 있는 것처럼 18세 이상 65세 미만 이건 공통입니다. 요거는 18세 이상 65세 미만 요거는 2가지 외부 통근 작업하고 개방 지역 작업의 공통적인 요건이고요. 건강은 작업을 하는데 건강에 지장이 없을 것. 이것도 이제 공통적인 요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등급에서 차이가 나요. 외부 통근 작업은 개방과 완화 경비 처우급에 한해서 허용이 되고, 그 다음에 개방 지역 작업은 하나가 추가되죠. 개방, 완화, 일반 경비 처우급. 그래서 여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하는 게 시험의 포인트가 되겠죠. 자, 여기 문장에서 보면 3번 지문을 보시면 개방 처우급, 완화 경비, 일반 경비 처우급. 지금 개방 지역 작업에 대한 문제니까 3번 지문 여기까지 일반 경비 처우급까지 포함되는 거 옳은 지문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연락. 이거는 가족 접견이라든지 서신수수 등으로 뭐 가족 등과 연락하며 지낼 것. 이것도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이, 건강, 연락하며 지낼 것. 이 3가지는 2가지 외부 통근 작업하고 개방 지역 작업의 공통적인 요건이고요. 기간 요건엔 차이가 있어요. 외부 통근 작업 같은 경우에는 집행할 형기가 7년 미만이고 동시에 가석방이 제한되지 않을 것. 이런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방 지역 작업은 집행할 형기가 10년 미만이거나 규정이 다르죠. 그리고 남은 형기가 10년 이상 경과했을 것. 그러니까 집행할 형기가 10년 미만이거나 집행한 형기가 10년이 경과하였을 것.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공부할 때 전체적으로 알아둬야 되겠지만 특히 이 등급 부분, 그 다음에 기간 부분에 차이가 있는 거는 시험의 포인트가 됩니다. 자, 이 문제에서도 4번 지문을 보시면 집행할 형기가 7년 미만이거나 틀렸죠. 지금 개방지역 작업에 대한 설명이니까 10년 미만이거나 그리고 형기 기산일로부터 7년이 아니고 10년이 지났을 것 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뭐 평상시에 우리가 많이 정리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쉬운 문제에 해당이 됐고요. 자, 다음 4번 문제. 형집행 법령상 작업과 직업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 소장은 사용 확정자가 작업을 신청하면 교도관 회의의 심의를 거쳐 교정시설 안에 실시하는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사용 확정자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작업 의무가 없죠. 하지만 본인이 원한다면 신청에 따라 작업이 가능한데 사용 확정자가 신청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가까이에서 지켜왔던 교도관의 심의를 거쳐서 이 사람이 안정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판단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작업, 규정시설 안에 실시하는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옳은 지문이고요. 2번. 소장은 수용자의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하면 2일간 그리고 부모, 배우자의 기일을 맞이하면 1일간 면제한다. 그래서 이게 원칙 규정이죠. 사망하면 이틀, 기일을 맞이했다. 그러면 1일을 면제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도 있죠. 수용자가 계속하기를 원하면 예외로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망하면은 뭐 특별 기유 사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유가 될 수도 있지만 기유가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심사를 거쳐서. 그런 경우에는 시설 내에서 작업을 면제하도록 이틀 동안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근데 너무 고통스럽다. 차라리 난 작업을 시켜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예외적으로 작업을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옳은 지문. 이 문제도 많이 나오는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집체직업훈련 대상자는 소속 기관의 수용자 중에서 소장이 선정한다? 이게 틀렸죠. 소장이 아니고요. 이거는 관할지방교정청장입니다. 자, 이거는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원칙적인 내용은 그 소장이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예외적으로 여기 이 지문처럼 집체직업훈련이라고 하는 건 한 교도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A 교도소, B 교도소, C 교도소 이렇게 집체시켜서 모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소장의 권한을 넘어섰죠. 그러면 소장 위에 있는 기관 바로 지방교정청장입니다. 이때는 지방교정청장이 대상자를 선정하게 돼 있어요. 집체직업훈련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칙이라고 하는 건 자기네 교도소에서 자기네 소장이 선정하는 거지만 이렇게 집체직업훈련에 한해서 지방교정청장이 선정하도록 되어 있죠.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제가 참고로 가끔 이렇게 지방교정청장 우리 법령에서 잘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소장이나 장관은 많이 등장하지만 지방교정청장은 잘 등장하지 않거든요. 지방교정청장이 규정된 것들을 이제 평상시에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머리 글자를 적어보면 이보 집행 하나 추가한다면 참까지 어떤 거냐면 이송 승인권. 교도소에 A 교도소, B 교도소로 이송한다 그러면 이송 승인권은 원칙적으로 장관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몇 가지 사유에 한해서 지방교정청장에게 이송 승인권을 부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호는 보호장비, 수갑, 포승 등 보호장비 사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방교정청장의 임무가 부여가 된 거고요. 집이 바로 조금 전에 보신 집체직업훈련. 대상자 선정할 때 요거는 지방교정청장이 한다. 그리고 행은 행정심판은 누구에게 청구하죠? 바로 일선교도소 구치소 상위에 있는 직근 상급 행정기관인 지방교정청장에게 청구하도록 되어 있고요. 참은 뭘까요? 참관인데 참관 중에서 외국인의 참관에 대해서 승인할 때는 원래 참관에 대해서는 교도소장이 허가를 해야 되지만 허가하기 전에 미리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법령에서 지방교정청장으로 규정된 내용들입니다. 그중에 이게 집체직업훈련 대상자 선정이 출제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기억을 해놨다면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였죠. 3번이 정답이고, 다음 4번. 수용자가 작업으로 인한 부상으로 신체 장애 발생할 때 위로금 받게 된 경우에 위로금 지급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 범인의 양도, 담보 제공, 압류할 수 없다. 네, 이거는 이제 대상자에게 반드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양도, 담보 제공, 압류를 할 수 없는 특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도라면 제3자에게 넘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담보를 설정하게 되면 그죠? 나중에 선순위 권리자가 생길 수가 있고, 압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본인에게 반드시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양도, 담보, 압류를 할 수 없는 특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3번이 답이고요. 자, 5번 문제. 형집행법령상 수용자의 금품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1번. 소장은 수용자의 휴대금품을 교정시설에 영치한다. 네, 휴대금품 영치하게 돼 있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예외를 보면 다만 휴대품이 부패할 우려가 있는 것이면 수용자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보내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처분하게 할 수 있다. 바로 영치 불허 휴대품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단서로 나와 있고요. 영치 불허 휴대품은 머리 글자로 적어보면 이거죠. 보관가. 보관하기 부적당하다. 생명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물건이다. 부패하거나 없어질 물건이다. 안전에 지장을 초래한다. 영치할 가치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영치 불허 휴대품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에서는 부패할 우려가 있는 거니까 영치 불허 휴대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람한테 보내든지 각종 방법으로 처분하게 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자, 2번. 소장은 신입자의 휴대폰 팔 경우에 비용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영치할 수 있다. 그래서 팔고 나면 남은 대금이 있겠죠. 그래서 비용은 당연히 제외하고 나머지 대금을 영치할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을 두고 있고요. 3번. 소장은 수용자 영치품이 인장인 경우에 잠금 장치되어 있는 견고한 용기에 넣어 보관해야 된다. 각종 물품 중에서 특별히 분실에 나면은 문제가 될 아주 중요한 귀중품들 있죠. 그런 것들은 잠금 장치 돼 있는 곳에 잘 보관하도록 별도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중에 인장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잠금 장치 돼 있는데 보관해야 되는 거는 금, 은, 보석, 유가증권,
인장까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인장이 지문에 나온 거죠. 옳은 지문입니다. 다음 4번. 소장은 수용자 이외의 사람의 신청에 따라 교부를 허가한 물품은 교도관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필요가 없으나가 아니라 있죠.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검사는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물품은 교도관이 검사하고 그중에 의약품이다. 그럼 교도관은 의학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때는 교정시설 내 의무관이 있잖아요. 바로 의무관이 검사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검사를 하는 거고 검사할 필요가 없으나란 말이 틀린 거죠. 그리고 의약품은 의무관.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6번 문제. 형집행법령상 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 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 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 치료받기를 원하면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사의 의견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그래서 자비치료죠. 자비치료. 그래서 교정시설 내 의무관의 치료만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비용으로 외부 의사에게 치료를 받고 싶다. 그렇다면 허용하는 게 바람직할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이게 엉뚱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의무관의 의사도 고려하고 판단해 본 다음에 허가 여부를 허가할 수 있다. 바로 소장의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고요. 다음 2번. 소장은 진료 거부하는 경우 수용자가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계속 거부하여 생명의 위험을 가져올 급박한 우려가 있다. 그러면 위 의사로 하여금 적당한 진료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네, 이건 옳은 지문이고요. 이건 평상시에 우리가 좀 유의해서 많이 이제 정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거냐면 진료를 단순 거부하는 경우가 있고 계속 거부해가지고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급박한 상황, 이런 경우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단순 거부를 했다 그러면은 관찰, 조언, 설득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요거는 이제 필요적 규정입니다. 그런데 계속 거부하여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급박한 사정이 생겼다 그러면 이때 일정한 조치라고 되어 있죠. 바로 강제 조치입니다. 말하자면 강제적으로 그 생명 유지를 위한 어떤 음식물을 투입을 한다든지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조치니까 강제란 말이 우리 조문에는 없지만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요거는 인권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면 인권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죠. 평상시에 이걸 많이 비교하는 것들이 공부를 많이 아마 해 놓으셨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계속 거부하여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급박한 상황 하에서는 일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옳은 지문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다음 3번. 소장은 19세 미만의 수용자하고 개호상 독거 수용자에 대해서 6개월의 1회 이상 건강검진. 건강검진 문제도 시험에 아주 많이 출제가 되죠.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보면 건강검진은 일반 수용자는 1년에 1회 이상 이렇게 돼 있죠. 그 중에 좀 더 자주 할 필요가 있다. 바로 여기 지문에 있는 것처럼 19세 미만의 수용자하고 소년 수용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개호상 독거 수용자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 1회 이상 이렇게 특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가 또 추가된다면 노인 수용자는 별도의 항목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노인 수용자 65세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묶으면 이렇게 세 가지 19세 미만 개호상 독거 노인 수용자일 때에는 좀 더 자주 해야 되겠다. 6개월에 1회 이상입니다. 참고로 독거 방법은 개호상 독거하고 처우상 독거가 있죠. 개호상 독거 같은 경우에는 목욕이라든지 수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상시 독거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혼자 생활하는 거죠. 그런데 처우상 독거는 쉽게 말하면 주공야독입니다. 낮에는 공동생활 작업을 하고 밤에는 독거 생활하고 이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낮에는 함께 생활하니까
건강에 크게 문제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죠. 근데 개호상도권은 하루 종일 혼자 있어야 되니까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니까 이때 어떻게 한다? 6개월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하자. 그래서 이 건강검진 횟수에 대해서는 시험에 아주 많이 출제가 됐고요. 이번엔 또 나왔죠. 자, 4번이 답인데 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부상 등이 발생하여 외부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진료비 전부 일부를 수용자에게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여긴 두 부분이 잘못됐죠. 앞에 고의 또는 과실에 과실이 틀렸고요. 중과실이라고 해야 되고 그다음에 끝부분에 하여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요. 재량사항입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 지문 고의 또는 중과실. 중과실의 개념. 고의는 이제 의도적으로 어떤 부상을 입는 상황이 되겠지만 중과실은 어떤 거죠? 중과실. 지금 우리 법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인데 조금만 주의를 해도 사소한 주의조차 하지 않아 가지고 부상을 입은 경우 이런 걸 이제 중과실입니다. 거의 고의에 가까울 정도의 과실의 정도가 크다. 이런 경우에 한해서만 어떻게 본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부담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조문에 비추어 봐서 반대 개념. 반드시 그럼 국가가 부담하는 건 어떤 걸까? 고의 중과실이라고 돼 있으니까 단순 과실. 요거는 이제 다른 말로 경과실이라고 합니다. 중과실의 반대. 보통의 과실 정도 가지고는 본인 부담시킬 수는 없는 거고. 또는 과실이 없었는데 다칠 수도 있잖아요. 무과실. 이런 경우에는 국가 부담이 아니고 본인 부담이 아니고 요거는 이제 국가가 부담하는 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이 부분 이걸 그냥 과실이라고 적어놨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겠죠. 고의 또는 중과실이고 부담하게 할 수 있다죠.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자, 4번 정답입니다. 이것도 평상시에 많이 강조했던 파트인데 시험에 나왔죠. 다음 7번 현행법상 형의 실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1. 수용인이 3년 이하의 징역인 경우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 집행을 종료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는 실효된다. 자, 요거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두 가지로 규정이 되어 있죠. 3년 초과냐 이하냐 이렇게 해서 초과의 징역 금고를 받은 사람과 3년 이하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하죠. 이하. 그래서 이 지문처럼 3년 이하면 집행 종료 후 5년이 경과하면 형을 실효시킵니다. 말하자면 전과말소를 시켜주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런데 3년 초과면 조금 더 중한 잘못을 저지른 형을 받은 거니까 이때는 얼마? 10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나야 형이 실효되도록. 그래서 옳고요. 그 다음에 2번. 2번이 답입니다. 구류와 가류는 형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가 아니고 면제한 날 바로 집행 종료나 면제된 날 바로 그냥 당연히 실효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류와 가류는 아주 가벼운 형벌이잖아요. 구류는 1일에서 30일 미만 구금이 되는 것이고 과료 같은 경우는 2,000원 이상 5만 원 미만 상당히 이제 가벼운 형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실효를 바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집행 종료 면제된 날 바로 실효된다. 따라서 1년이 경과한 때에 들어가서 틀렸죠. 2번 정답. 자, 다음 3번.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 각 형의 집행 종료 면제된 날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질러가지고 형이 여러 개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에는 어떻게 한다?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무거운 형에 해당한 형에 대한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형의 실효 기간으로 기준으로 해서 효력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각각 그러니까 형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 실효 기간이 달라지니까 그중에 가장 무거운 것. 그리고 이때 징역과 금고라면 작업을 하냐 안 하냐만 차이가 있지 기간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합산해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다음 4번. 징역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 받음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에 신청에 의하여 법원은 재판에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신청에 따른 재판상 실효제도인데 우리 형법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바로 손해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 형 없이 7년이 경과한 후에 이런 실효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재판을 통해서 실효가 되는 제도. 옳은 지문입니다.
자, 다음 8번 문제. 보호소년처우법에 규정된 보호 장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 자, 요거는 간단하죠? 평상시에 많이 강조하는 건데 보호소년처우법상 사용할 수 있는 보호 장비가 수, 포, 가전. 여기에다가 최근에 개정이 돼서 하나 추가된 게 머리 보호 장비. 그래서 이렇게 총 5가지입니다. 자, 이 지문에서는 머리 보호 장비는 들어있지 않죠? 그러니까 수포 가전을 고르면 바로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역번의 수갑, 니은의 포승, 디귿의 가스총, 리을의 전자충격기.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보호소년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보호장비 맞는 거고요. 미음 보호대와 비읍 발목 보호장비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3번 정답. 다음 9번. 수용자의 처우 방식 중 누진 처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일종의 토큰 경제에 해당하는 제도로 재판상 선고된 자유형의 집행 단계를 여러 개 단계에 나누어 수용자의 개선 정도에 따라 상위 계급으로 진급하게 함으로써 점차 자유제한적 처우를 완화. 바로 누진 처우 제도라고 하는 거는 등급을 여러 개로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이 잘하면 잘할수록 사탕을 들고 흔드는 거예요, 말하자면. 한 등급씩 올려주다가 그러니까 누진이라는 건 이제 뭐 예를 들면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이런 식으로 해서 잘하면 한 등급씩 올려주는 거예요. 맨 마지막 단계에서는 가석방이라고 하는 사탕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율적으로 열심히 교도관의 지시에 따르고 작업 열심히 하고 하겠죠. 이런 것을 유도하는 제도가 바로 누진 처우 제도고요. 토큰 경제란 말은 그런 거예요. 토큰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를 살 수 있는 혜택이나 이런 거를 지위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작업을 열심히 하면 한 등급씩 올려주고 최종적으로 가석방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이런 측면에서 토큰 경제라는 표현도 연결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영국에서 시작된 일종의 고사제에 호주의 마코노키가 점수제를 결합시킴으로써 더욱 발전했다. 고사제라고 하는 거는 교정기관 내에 회의를 거쳐가지고 심사를 하는 일종의 심사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심사제 같은 경우에는 교정기관이 어떻게 이 사람을 보고 어떻게 판단하느냐. 가까이서 지켜봤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평상시의 태도를 가지고 편견이나 자의가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단점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객관화시킨 제도가 바로 점수제예요. 그 점수제의 시초하면 바로 잉글랜드제를 만들었던 마코노키를 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옳은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아일랜드제는 이제 잉글랜드제를 한 단계 수정해서 발전시킨 게 아일랜드제인데 이건 크로프톤이 했고요. 매월 소득 점수로 미리 정한 책임 점수를 성확하는 방법이고 우리나라의 누진 처우 방식과 유사하다. 네, 이것도 옳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점수제는 크게 잉글랜드제, 아일랜드제, 엘마이라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잉글랜드제 마코노키, 아일랜드제는 크로프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엘마이라 가마원에서 실시한 거고, 자 마코노키의 잉글랜드제 같은 경우에는 독거 한 9개월 정도 독거를 하고 그 다음에 혼거 작업을 시키고 그 다음 단계로 가석방을 하는 이런 식으로 3단계 처우 방식으로 운영이 됐는데 아일랜드제는 크로프톤의 아일랜드제는 이걸 살짝 수정을 해서 독거, 혼거 다음에 가석방 전에 중간교도소를 집어넣습니다. 중간교도소를 넣어가지고 가석방 되기 전에 사회 적응 훈련을 하는 그래서 이거는 4단계 처우 방식이 되겠죠. 그리고 잉글랜드제 같은 경우에는 심사를 매일 심사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했는데 요거를 이제 아일랜드제에서는 수정을 해가지고 매월 심사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소득점수 평가를 매월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아일랜드제적 요소가 있다, 유사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둘 다 등급은 5등급제로 운영을 했습니다. 자, 엘마이라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초범 소년 수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운영이 됐는데 이 경우에는 이런 잉글랜드제적 요소와 아일랜드제적 요소 플러스 상대적 부정기형 이걸 결합시킨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됐고요. 요거는 등급이 3등급제로 운영이 됐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평상시에 시험에 많이 나왔던 유형이고요. 자, 그래서 2번, 3번 지문 다 옳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이 답인데, 자, 엘마이라제는 자력적 갱생에 중점을 둔 행용제도로 일명 감화제, 형을 약화시켜서 처우를 개선한다. 감화제. 여기까지 맞는데, 그 다음에 이어서 보면 전과 3범 이상의 청소년 범죄자를 대상으로, 이게 틀렸죠? 초범 소년 수용자, 초범 소년 범죄자를 대상으로 개선 교화를 위한 학교 같은 분위기에서 운영했다. 그래서 교육, 훈련 이런 것들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전과 3범 이상이란 말이 잘못됐죠? 초범 수용자를 대상으로 했다. 4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10번 문제. 소년 범죄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이 문제는 약간 난해한 문제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1번부터 보면 모피트는 사회적 자본 개념을 도입하여 청소년기에 비행을 저지른 아이들도 사회 유대 혹은 사회 자본의 형성을 통해 취업과 결혼으로 가정을 이루는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면 성인이 되어 정상인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건 모피트의 견해와는 상관이 없죠. 사회적 자본 하면 누구죠? 바로 샘슨과 라웁입니다. 샘슨과 라웁이라는 사람은 사회적 자본이라고 해서 이게 약간 난해한 문제였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사회적 자본을 누가 했냐만 알아도 아마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을까. 시험에서는 아주 작은 키워드가 쉽게 답을 고를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회적 자본이라고 해서 사회와 맺는 관계의 정도예요. 사회와의 맺는 관계의 정도가 충분하다면 비행의 고리를 끊고 정상적인 생활로 이어질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한 게 샘슨과 라웁. 그래서 이 내용은 샘슨과 라웁의 표현이 되기 때문에 1번이 옳지 않은 것, 정답이 됩니다. 모피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식으로 다른 해석을 했죠. 어린 시절에 예를 들어서 부적절한 훈육이라든지 뭐 신경계통의 손상 이런 것들이 충동이나 비행으로 발전을 하고 그게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계속 그런 비행적인 상황이 연결이 된다. 그래서 이 샘슨과 라우과는 좀 반대적인 표현을 주장을 했던 게 모피트입니다. 지속적으로 성인인데도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던 게 모피트고요. 자, 2번 패터슨 등에 따르면 초기 비행을 경험한 소년들이 후반부에 비행을 시작한 소년에 비하여 어릴 때부터 반사회적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또래 집단 속에서 정상적 사회화를 경험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만성적 범죄자가 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패터슨 같은 경우에는 초기 비행을 저지르면 후기에 이르러서도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자, 다음 3번. 워렌에 따르면 비행소년 분류상 신경증적 비행소년에 대한 처우로 가족 집단요법, 개별 심리요법이 적절하다. 워렌 같은 경우에는 대인 성숙도를 주장했죠. 그래서 아이레벨 테스트 해가지고 7단계로 나눠서 대인 성숙도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인 성숙도가 충분히 있는 아이들이라면 비행을 잘 저지르지 않지만 대인 성숙도가 낮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비행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 그 중에서 신경증적 비행소년이다라고 하면 가족 집단 개별 심리요법 등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바틀라스. 바틀라스의 적응 모델에 따르면 비행소년 스스로 책임 있는 선택과 합법적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모형에 따른 처우로서 현실 환경 그리고 집단 지도 상호작용, 교류 분석 등의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네, 이거 옳은 지문이죠. 바톨라스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로 나눠가지고 이야기를 했죠. 소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처우하고 대우를 할 것이냐에 관해서 의료 모델, 적응 모델, 그 다음에 통제 모델, 최소 제한 모델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해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료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비행을 저지른 아이들은 환자다. 그래서 처벌이 아니라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고 적응 내지 개선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환자여서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용을 하되 여기에 더하기 바로 스스로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책임 능력을 부양할 수 있도록 각종 현실요법이니 이런 요법들을 동원해야 된다. 그러니까 의료 모델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정한, 그죠? 이 부분을 반영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지문 옳은 지문이 되겠고, 통제 모델은 소년 같은 경우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통제 내지 처벌을 해야만 차단시킬 수 있다. 앞으로의 비행을. 이런 주장이고요. 최소 제한 모델은 소년 같은 경우에는 제한을 하면 할수록 반작용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제한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이런 주장이죠. 이렇게 네 가지가 바톨라스의 분류고 그중에 뭐죠? 적응 모델이 이번 지문에 출제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11번 문제. 단기자용의 대체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네 가지가 있는데 이건 쉽게 아마 골랐을 거예요. 2번이 답이죠. 귀휴제도. 자, 단기자유형의 대체 방안이란 말은 단기자유형의 폐해가 크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개선시키기엔 너무 짧고 그 대신 거기에서 뭐 악성 감염이라든지 사회와의 단절 등 이런 효과가 너무 크니까 그 폐해를 치정하자. 단기자유형은 보통 6개월 이하의 징역, 금고, 구류 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떤 방안으로 어떤 방안이 적절한 대체 방안이냐에 관한 부분인데 2번이 답이고요. 귀휴제도 같은 경우에는 교정시설에 구금을 하되 일정한 그죠? 사회와의 접촉. 예를 들면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특별 기후라고 그래서 며칠 집에 다녀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말하자면 이건 사회적 처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시설 구금을 전제로 하니까 단기 자유형의 폐해가 그대로 다 나타나죠. 이건 대체 방안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답이고요. 나머지 1번의 주말 구금제도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만 구금을 시키고 평상시에는 뭐 직장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자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니까 단기 자유형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대체 방안으로 나와 있고요. 나머지 3번, 4번 같은 경우 사회봉사명령이나 벌금형 제도는 사회 내 처우죠. 시설 구금을 하지 않고 사회봉사라든지 벌금 납부로 마무리가 되는 이런 사회 내 처우는 대표적인 단기 자유형 대체 방안이 됩니다. 따라서 2번 기후제도가 정답. 다음 12번 문제. 형집행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이 법은 교정시설의 구내에서만 적용된다. 구내에서만 적용되는 건 아니죠. 원칙은 구내지만 구외 중에서 교도관의 개호 통제가 요구되는 공간까지는 필요하죠. 예를 들면 교도소에 미결 수용자예요. 교도소에 있다가 재판을 받으러 갑니다. 그러면 재판을 받으러 갈 때 어떡하죠? 혼자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차량 등을 통해서 통제 개호를 하면서 법정까지 데려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교정시설 밖으로 나가 있는 그 통제가 요구되는 공간까지는 바로 이 법이 적용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법무부 장관은 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없다. 개인에게도 위탁 가능하죠.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3번 판사, 검사, 당해 사건의 변호인은 직무상 필요하면 교정시설을 시찰할 수 있다. 시찰 제도는 공무원이 판사, 검사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판사, 검사라고 하는 공무원이 수사나 재판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교정시설을 둘러볼 수 있는 이런 게 시찰 제도이기 때문에 당해 사건의 변호인은 이제 판사, 검사가 아니니까 당해 사건의 변호인이라고 하더라도 시찰 같은 거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규정은 따로 두지 않죠. 그래서 판사, 검사만 주체가 되니까 3번도 틀렸고 4번이 답입니다. 신설하는 교정시설의 인원이 500명 이내 규모가 되도록 해야 된다. 다만 시설 기능 위치 등을 고려하여 증대할 수 있다. 이게 바로 UN 기준이 500명 이내가 적절하다라는 UN 기준이 있었고 UN 피구금자 처우 최저 기준 규칙이죠. 그걸 우리 형집행법에도 반영을 했지만 현실을 고려해서 과거에 이 기존에 있던 시설은 어쩔 수 없고 신설하는 시설에 한해서 500명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이것도 증대할 수 있다 해서 이외를 마련하고 있죠. 정답입니다. 4번. 다음 13번.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이송 재수용 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요거는 이제 이송이나 재수용이 됐을 때 기존에 했었던 개별 처우 계획을 바꿀 거냐,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이런 거에 관한 부분이죠. 네, 이 부분도 평상시에 우리가 유심히 보는 내용이고요. 자, 1번이 답입니다. 소장은 형집행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이 정지 사유 소멸로 재수용이 됐을 때
석방당시와 동일한 처우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가 아니죠. 교도소장의 재량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요거는 부여할 수 있답니다. 앞에 형집행 정지는 대표적인 경우가 형집행을 받다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외부 시설에 병원에 입원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일정 기간 형집행이 정지된 상태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정지 사유가 소멸됐다. 그러면 이제 재수용이 되겠죠. 그 사람에게 아무 하자가 없죠. 그래서 그대로 석방 당시와 동일한 처우 등급을 부여할 수도 있고 사정이 좀 변경이 됐다면 그걸 바꿀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부여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 그 다음에 2번. 소장은 해당 규정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에 다른 시설로 이송되어 온 수용자의 개별 처우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송된 경우에도 그 사람 자체의 하자는 있지는 않죠. 하지만 교정시설 간의 어떤 운영 시스템이나 이런 게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A 교도소에서 B 교도소로 이송이 됐다. 그러면 그대로 A 교도소에서 만든 개별 처우 계획을 그대로 써도 적합하면 쓰면 되고 우리 시설의 특성상 좀 안 맞아. 그러면 변경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재량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3번. 소장은 수용자가 가석방의 취소로 재수용되어 잔형이 집행되는 경우에 석방 당시보다 한 단계 낮은 처우 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네, 원칙과 예외가 있죠. 가석방이 취소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가석방이 취소될 정도에 이르렀으니까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한 단계 낮은 등급을 부여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취소가 되더라도 자신이 어떤 잘못을 하지 않고 부득이한 사유. 그러니까 예외는 예를 들면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 의무를 위반하여 가석방이 취소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이기 때문에 좀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는 한 단계 낮은 등급이 아니라 이때는 동일한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원칙은 한 단계 낮은 등급,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 의무 위반해서 가석방이 취소됐다. 그러면 동일한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으니까 옳은 지문이 되겠죠. 다음 4번. 소장은 형집행 정지 중이거나 가석방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형사사건으로 재수용되어 형이 확정이 된 경우에 개별 처우 계획을 새로 수립. 이것도 옳은 지문이죠. 이건 어떤 사유죠? 형집행 정지나 가석방에 있던 사람이 새로운 범죄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형사사건으로 재수용이 됐다라고 하면 기존의 계획을 그대로 쓸 수 없죠. 예를 들면 기존 계획이라고 하면 기존 개별 처우 계획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A라는 범죄를 저질러서 이거에 대해서 개별 처우 계획을 만들었는데 지금 이 상황은 새로운 형사사건. 사건으로 재수용이 됐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새로운 범죄예요. 말하자면 B라는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때 만든 개별 처우 계획을 그대로 쓸 수는 없죠. 당연히 이거는 계획을 새로 수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한 단계 낮은 등급 부여하고 어떤 경우에는 새로 수립하고 이런 것들이 시험 포인트가 됐죠. 이게 그대로 우리가 평상시 봤던 내용이 출제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자, 1번이 답입니다. 다음 14번 문제. 사회 내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 배상제도는 범죄자로 하여금 범죄로 인한 피해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적으로 배상하게 하는 것으로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도울 수 있고 범죄자에 대한 속죄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시설에 구금하는 걸 피하는 대신 자기가 열심히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 방법이니까 사회복귀, 배상, 그리고 자신이 속죄하는 것 이런 데 큰 도움이 되겠죠. 2번. 사회봉사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범죄인이나 비행소년을 교화 개선하기 위해 이들로부터 일정한 여가를 박탈함으로써 처벌의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동시에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기 개선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근데 이 내용이 틀렸죠. 이건 사회봉사가 아니고
수강명령에 관한 설명입니다. 수강명령. 수강을 일정 기간 해야 되니까 여가가 박탈이 돼서 처벌적 효과가 있고, 수강명령 과정에서 각종 교육훈련을 통해서 개선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 바로 수강명령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고요. 사회봉사명령은 그러면 어떤 거죠? 자신이 어떤 원치 않는 강제 노동, 그렇죠? 그런 걸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사회적으로 기피하는 꺼리는 일, 뭐 노인 시설 이런 데서 이제 봉사 활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거기서 뭐 화장실 청소를 한다거나 이런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강제적인 어떤 노동력을 통한 봉사 활동, 이게 사회 봉사고, 수강명령은 여가 박탈 플러스 교육 훈련을 통한 개선, 이런 개념으로 구분이 될 수가 있죠.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집중 감시 보호 관찰은 감독의 강도가 일반 보호 관찰보다 높고 구금에 비해서는 낮은 것으로 집중적인 접촉 관찰 실시에서 대상자의 욕구 문제점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지도 원호를 실시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네, 옳은 지문이 되겠죠. 이 집중 감시 보호 관찰이 등장한 것은 이런 거예요. 과거에는 잘못을 저지르면 구금한다 이런 방식으로 했다가 구금은 폐해가 너무 크니까 보호 관찰을 확대하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말하자면 단순 보호 관찰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나가가지고 또 다시 재범을 저지르는. 그래서 보호 관찰은 소용이 없고 오히려 구금이 유용하지 않느냐 이런 논의가 있을 때 어떻게? 바로 중간선상에 있는 적정한 처벌을 찾아보자. 말하자면 중간 처벌 유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 중에 한 가지로서 집중 감시 보호 관찰. 그러니까 단순 보호 관찰보다는 조금 더 철저하게 감시를 하되 구금에는 이르지 않는 방법. 이런 게 부각이 된 거죠. 자, 옳은 지문. 그 다음에 4번. 전자감시 제도는 처벌 프로그램의 종류라기보다는 대상자의 위치 파악할 수 있는 감시 기술로서 구금으로 인한 폐해를 줄일 수 있고 대상자가 교화 개선에 도움이 되는 각종 교육 훈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전자감시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사회 내처우죠. 그래서 구금을 하지 않으니까 구금으로 인한 폐해를 제거할 수 있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거니까 그걸 파악을 하고 어느 정도 통제를 하면서 자기의 어떤 일상생활 그리고 교육 훈련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데 유용한 제도죠. 옳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고요. 다음 15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관찰의 대상자의 일반적 준수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자, 이 문제는 시험에도 많이 나왔고 평상시에도 많이 이제 강조가 됐던 그 내용이 되겠죠. 자,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은 일반 준수사항이 있고 특별 준수사항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반 준수사항이라는 말은 보호관찰 대상자는 반드시 준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필요적 준수사항이 되는 거고요. 특별 준수사항은 이 사람은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별도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임의적 부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은 머리 글자로 하면 상선보이죠. 바로 상선보이만 알면 바로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됐죠. 상주하여 생업에 종사할 것, 선행하며 나쁜 사람과 어울리지 말 것,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 주거 이전 시 신고할 것. 이 네 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일반 준수사항입니다. 나머지 특별 준수사항은 일정 시간에 외출하지 말 것, 피해자에 접근하지 말 것, 뭐 등등등 손해배상에 노력할 것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우리 공부하는 스킬로 일반 준수사항만 이렇게 정확히 알아두시면 쉽게 고를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상선보이를 찾아볼까요? 기억번이 상주, 생업. 그 다음에 디귿번이 선행하며 나쁜 사람과 교제하지 말 것. 리을 보호관찰관 지도감독. 미음에 이전 1개월 이상 여행 시 미리 신고할 것. 그래서 기억, 디귿, 리을, 미음 이게 네 가지가 상선보이 일반 준수사항이고요. 나머지 니은 번은 범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특별 준수사항. 별도로 부과할 수 있는 특별 준수사항이니까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다음 비읍번 일정량 이상의 음주하지 말 것도 특별 준수사항입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고요. 다음 16번. 범죄 피해자 보호법상 구조금 지급에 대한 설명으로 일치하는 것. 1. 범죄 행위 당시 구조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사촌 이내의 친족 관계가 있는 경우에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건 무슨 말이죠? 옳은 지문인데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너무나 가까운 친족 관계라면 그러니까 피해자의 일정한 친족이면 배상을 받을 수가 유족 구조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오히려 가해자가 사촌 이내, 예를 들면 뭐 조카라든지 사촌 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를 줬다면 그 사람에게 지급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배제 사유로 있습니다. 옳은 지문이고요. 이거는 부모라든지 그 다음에 직계혈족, 그 다음에 사촌 이내 친족, 그 다음에 동거 친족, 이런 가까운 관계라고 한다면 지급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배제 사유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옳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면 구조금의 전부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서는 사회통념을 추가적인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규정에 따라서 법 규정에 따라서 보니까 지급하지 않게 돼 있는데 그게 사회통념에 반한다. 그럼 지급할 수 있고 반대 규정도 있어요. 지급할 대상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 보니까 사회통념이 이 사람에게 지급하면 안 되겠다라는 통념이 있다면 반대로 지급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지문. 다음 2번 구조금은 유족 구조금, 장애, 중상해 구조금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앞에까지 맞는데 뒷부분에 다만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예외는 없어요. 분할 지급보다는 일시금 지급이 지급받을 사람에게는 더 유용하죠. 그래서 가뜩이나 범죄 피해를 받은 그 대상자 또는 유족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예외 없이 모두 일시금으로 지급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구조 피해자 사망 당시 피해자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은 피해자의 자녀, 부모, 손자, 손녀, 조부모, 형제자매도 지급 대상 유족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이건 이제 순위가 있는데 이거는 3순위예요. 3순위. 그래서 유족구조금 지급받을 자는 1순위, 2순위, 3순위를 마련해 가지고 1순위자가 있으면 이 중에서 나눠서 지급하고 여기 아무도 없다 그러면 2순위, 그리고 2순위에 아무도 없다 그러면 3순위,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순위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배우자 중에 혼인신고를 안 한 사실혼 관계인 사람도 포함해서 배우자이기만 하면 무조건 지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녀가 있는데 자녀는 그 사람, 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녀여야 돼요. 그냥 스스로 돈을 벌고 있는 자녀다? 그러면 안 되고요. 생계, 예를 들면 초등학생, 중학생의 자녀가 있다 그러면 그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니까 이런 사람은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또 2순위는 그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기타, 이거 이외의 사람들, 뭐 부모, 조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고요. 3순위는 이제 1번, 2번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생계와 무관한 나머지 사람들. 그러니까 이것도, 이 지문도 3순위자로서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국가는 구조 피해자의 유족이 해당 구조 대상 범죄 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미 받았다라고 하면 이중지급은 피해야 되니까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있고요. 2번 정답입니다. 자, 다음 17번. 현행법상 미결구금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요거는 이제 판례와 섞인 문제죠. 1번. 소장은 미결 수용자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교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작업 부과 틀렸죠. 미결 수용자는 어떻게? 전부 신청에 의해서만 교육, 교화, 작업이 가능하지 직권에 의한 뭐 강제적으로 미결 수용자에게 작업해라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직권이 들어갔기 때문에 틀린 지문. 그다음에 2번. 판결 선고 전 미결 구금 일수는 그 전부가 법률상 당연히 본형에 산입하게 되므로 판결에서 별도로 미결 구금 산입에 관한 사항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 법에 자동으로 미결 구금 일수는 그대로 다 산입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갖다 법원에서 판단할 필요가 없죠. 판결보다 법이 더 우선인 거 아니에요? 법의 규정이 이렇게 당연히 의무적으로 산입을 해라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법원의 판사가 이거를 산입 일수를 판단할 이유는 없는 거죠. 이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옳은 지문 정답이고요.
3번 미결수용자의 변호인과의 접견 교통권은 질서유지 공공문을 위한 이유가 있는데도 법률로서 제한할 수 없다. 틀렸죠? 네, 요거는 예전 판례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헌법재판소에서 미결수용자의 변호인과의 접견 교통권은 어떠한 이유로 제한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런 판례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의 접견 교통권과 관련된 내용으로 또 판례가 나왔을 때는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미결수용자의 접견 교통권이라고 하는 거는 먼저 얘기했던 그 제한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는 건 제한이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니라 실제 접견할 때 접견 시의 자유로운 접견 이런 의미였다. 먼저의 판례는. 무슨 의미냐면 접견이 실시 중인 경우에는 미결수용자 변호인 간의 접견에 대해서 어떤 제한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개념이지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거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의 기본권 다 제한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헌법 37조 2항을 보면 국민의 기본권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피할한 경우에는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 판례에 따라서 바로 이 지문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이 가능하다. 이건 판례의 지문이고요. 그래서 제한할 수 없다가 잘못됐고 4번 미결수용자가 징벌 대상자로서 조사받고 있거나 징벌 집행 중인 경우에 소송서류 작성 등 수사 과정에서 권리 행사가 제한해서는 안 되죠. 지금 미결수용자라고 하는 건 수사재판 진행 중이고 형이 확정되지 않고 그런 경우 미결수용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받기 때문에 권리 행사를 최대한 보장을 해야지 거기서 사고를 쳐가지고 시설 내에서 징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권리 행사는 보장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 법에는 보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4번도 틀렸고요. 옳은 것은 2번입니다. 자, 다음 18번 문제. 소년법상 보호처분 중 기간의 연장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연장 규정이 있는 보호처분이 있고 총 10가지의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있는데 연장이 규정된 것도 있고 규정이 안 된 것도 있죠. 자, 그 중에 1번, 2번 보호자의 감호위탁이라든지 시설의 감호위탁하는 경우에는 묶어서 이야기하면 하나가 더 있죠. 보호자의 등의 감호위탁, 시설의 위탁, 그 다음에 병원 요양소에 위탁하는 경우 요거는 6개월이 원칙이지만 연장 6개월 가능하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 1번, 2번 지문, 옳은 지문 연장이 가능하니까 3번이 답이죠. 단기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은 연장 규정이 없고요. 그냥 1년으로 한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연장이 없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에요. 상대적으로 4번 지문에 있는 장기 보호관찰은 다르죠. 요거는 연장 규정이 있습니다. 장기 보호관찰은 2년이면서 추가로 얼마?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은 장기 보호관찰은 연장 규정이 있고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 지문도 아마 쉽게 맞췄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음 19번 문제. 애근위의 일반 긴장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 자, 기억번. 머튼의 아노미의 그 이론적 뿌리를 두고 있다. 머튼 같은 경우에는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인 수단의 괴리, 이런 어떤 구조적인, 거시적인 측면에서 아노미 이론을 주장을 했는데, 애근위의 일반 긴장 이론에서는 머튼의 이론을 전제로 해서 그걸 이제 비판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애근위 같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사람들의 긴장이나 스트레스와 같은 어떤 심리적인 요인, 이런 것이 비행으로 발전하는 중요한 동인, 원인이다. 이런 주장을 했으니까 머튼의 이론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건 옳은 질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니은, 거시적 수준의 범죄 이론을 분류된다. 이건 잘못됐죠. 머튼이 거시라고 한다면 애근위 같은 경우에는 긴장 스트레스와 같은 미시적 측면으로 접근한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 범죄 발생의 원인으로 목표 달성의 실패, 기대 성취 사이의 괴리, 긍정적 자극, 소멸, 부정적 자극 발생. 바로 이런 것들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이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긴장 스트레스가 되고 이게 범죄로 발전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1번 긴장을 경험한 모든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다거나 범죄에 의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이런 긴장 스트레스가 있는 사람이 범죄로 발전하기 쉽다. 이런 얘기예요.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뜻이지 모두 다 범죄로 간다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리을도 옳은 지문.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을 제외하고 기억, 디귿, 리을 3번이 답이 되겠죠. 자, 20번 문제. 보호관찰의 지도 감독 유형으로 올린이 제시한 내용 중 지역사회 보호와 범죄자 보호 양쪽 사이의 갈등을 가장 크게 겪는 보호관찰관.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상당히 생소했던 문제였기 때문에 아마 실전에서 상당히 난감했던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사실 내용적으로는 별로 어렵진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취급하지 않는 내용이어가지고 이거는 좀 가장 올해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였던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올린이 보호관찰관의 유형을 크게 4가지로 나눠놨어요. 자, 보면 여기 맨 끝에 있는 중개적 보호관찰관이라는 표현은 없고요. 보호적, 수동적, 복지적, 처벌적 보호관찰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올린 같은 경우에는 보호관찰관의 어떤 태도 중에 크게 2가지 요인. 통제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 대상자를 지원을 할 것이냐 이 키워드를 가지고 하나하나 설명을 한 거예요. 자, 보호적 보호관 하나씩 적어보죠. 그 다음에 수동적, 그 다음에 복지적, 그 다음에 처벌적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아래부터 가볼까요? 처벌적 보호관찰관은 통제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처벌, 그래서 통제에 초점을 맞춰서 이름이 여기에 초점을 맞춘 보호관찰관의 유형 처벌적 보호관찰관이라고 하고요. 복지적 보호관찰관은 반대,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춘.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복지적 보호관찰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호적 보호관찰관은 절충적인 거예요. 이것도 고려하고 이것도 고려하고 양자를 어떻게 조화시킬 거냐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것. 수동적 보호관찰관은 여기에도 관심이 없고 여기에도 관심이 없고 소극적인 자세.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자, 이 중에 이 문제는 어떻게 되죠? 지역사회 보호와 지역사회 보호라고 한다는 것은 통제의 측면이고 범죄자 보호라고 하는 건 지원의 측면이 되겠죠. 양쪽 사이의 갈등을 가장 크게 겪는 것 처벌적인 경우에는 통제니까 갈등 겪을 이유가 없죠. 복지적인 경우도 마찬가지고 수동적인 경우도 관심이 없으니까 마찬가지고 바로 보호적 보호관찰관이 답이 되겠죠. 이걸 어떻게 적절히 조화를 할 거냐 해가지고 이걸 몇 프로 집어넣고 이걸 몇 프로 운영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망설이거나 어떻게 조화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매우 많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보호적 보호관찰관. 그래서 1번이 답이죠. 자, 이렇게 해서 해설이 끝났네요. 자, 이번 시험이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시험이긴 했는데 가끔 이제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험이 어려우니까 그럼 앞으로 이렇게 어려운 걸 다 철저하게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물론 철저하게 대비하는 건 바람직하긴 하지만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런 지금 20번 문제와 같이 이 세부적인 사항을 찾기 위해서 공부를 더 양을 늘린다고 하면 공부량이 2배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시험은 똑같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똑같이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건 기본 문제를 안 틀리는 거. 아까 수많은 법령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기본 문제에 충실한 학습을 하는 게 효율성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향후에 난이도 있는 문제가 어느 정도 대비는 해야 되겠지만 기본 문제를 놓치지 않는 게 수험생으로서는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자, 그래서 향후에 또 교정학 시험 과목을 또 공부해야 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출문제를 잘 분석을 해서 앞으로 시험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를 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그동안 기출문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